사법 3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운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공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정당별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보별 신경전이 가열된 가운데 관전 포인트와 변수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쿠데타라며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인데도 제1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면서 청와대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에 탈을 쓴 사법장악이자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 권력까지 손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법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뒤집겠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파괴 3대 약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구구방동의 국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민주당은 중동 사태로 군사적 긴장감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와 산자중기위 등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를 만나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금융과 수출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100조 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수출 분야 역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00조 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수급과 방출에 대한 대비를 정부에 촉구하고 추가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즉시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2018년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고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았던 김경수 후보가 경남 경제발전과 미래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5급 3특 국토균형발전 전략 이전에도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 공동체를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장서서 선도해온 국가균형발전의 선봉장입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만났지만 재보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혈세 쏟아붓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서는 범죄자 공천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 폭등을 언급하며 경제 대위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란 전쟁이 주요 원인이지만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합니다.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5년 전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했던 김경수 위원장을 민주당이 또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재수 전 장관과 정원호 구청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전과 기록도 언급했습니다.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인데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은 6월 3일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8일, 기초단체장은 9일, 광역기초의원은 11일까지 접수한 뒤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가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를 전담할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주요 쟁점에 여야가 대부분 합의하면서 9일 전체회의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투자 전담 공사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 기존 법안에 담겼던 3조에서 5조 원 규모의 공사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이사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등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의 낙하산 인사 임명을 막기 위해 사장과 이사의 경우 관련 산업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제한했습니다.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거나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대미투자공사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투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면 투자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에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 산하의 운영위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뤄 9일 전체회의와 12일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천지원 개건기자와 함께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다음 주에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그 특별위원회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그 이견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 중이지만요. 오늘 열린 대미투자특위 소위에서 이 큰 쟁점들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규모인 대미투자자금 관리를 전담할 이 별도의 투자공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조직인 이 한국투자공사를 활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네. 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이 인력과 예산을 최소 규모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한화로 500조 원이 넘는 투자 기금을 어떻게 국회가 통제할 것인지를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컸죠.
있죠. 이 부분은 정부가 소관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이 당초 이 부분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개별 투자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이 30억 달러 이상 투자만 국회 동의를 받자는 등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 효율성을 고려해서 동의가 아닌 보고 형식을 취했고 이 보고 주체에 대해서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에서 정부로 바꿨습니다. 이 한미 MOU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부분에 투자한다는 부분을 두고도 이 당초 국내법상 판단 주체 등 복잡한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미국 측의 이의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MOU에 들어간 내용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소위에서 조율되지 않은 부분은 양당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 9일 오전 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서 같은 날 열릴 전체 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세 인상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거다라는 미 행정부 관료 발언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미국은 글로벌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하자 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효를 했죠. 이건 의회 승인이 없이도 관세를 15%까지 인상할 수 있는 150일짜리 임시 조치입니다. 이 미 재무장관은 이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10%에서 15%로 인상될 거라고 말한 건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이 5달 뒤에도 이 관세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돼줄 법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무역법 301조 등의 조항인데요. 이 미국 측은 정부 조사로 이 조항들을 적용시켜서 국가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국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는 명확한 셈입니다. 이 오늘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232조 등의 조항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라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찾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행정부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이 통상관계 안정에는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거든요. 따라서 대미투자특별법 이후 정부의 통상 대응에서도 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방향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를 했는데 오늘 그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만큼 이 법 공포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도 사법 3법에 대한 내용과 이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국무회의 의결을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사법 3법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이 대법관 증언법을 말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 기간에도 이 SNS를 통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거론하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법 3법에 대해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 검은 정장과 넥타이 등 상복 차림에 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청와대 앞에서 현장의총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정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화계 3대약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이 법안이 그대로 의결되면서 이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을 밀어붙이는 정치 방식이 독재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도보투쟁 등 사법 3법 철폐를 촉구하는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사법부 수장으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 3법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그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탄핵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만사에 다 때가 있고 이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의 표명을 촉구를 했죠. 이 오늘 조 대법원장 이 출근길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길게 언급하면서 이 법관들에 대한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데다가 이 사법 3법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면서 이 사실상 이 대통령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이 오늘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가 된 상황이지만 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 등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어제 조희대 탄핵 공청회를 열고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이 어려워진다. 이 탄핵 소추안도 마련해 뒀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탄핵 소추안 의결을 위해선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네. 이 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과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본 의회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안정화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다층적인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정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우 의장은 이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세계의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것, 이 세계의 기둥이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발전해 갈 때 국민들 속에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 의장은 과거사 문제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 공동 감정을 시작으로 양측이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제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AI와 수소,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는 공동 번영의 매개체이고 경제 안보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발급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일본 의회가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리 의장은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 한국은 다양한 국제사회 과제의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모리 의장은 한일 의원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세키구치 마사카츠 참의원 의장도 만나 주요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구조가 비슷한 한국과 일본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도쿄 동포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고 한인 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기름값을 기습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중동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안 심리에 편승한 물가 불안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며 당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징계 처분을 정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임종득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경선 참여 자격이 박탈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론자와 손을 잡는다면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 3법 장애 투쟁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비인간적인 탄핵 압박과 음모론자들의 공격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야 공천 온도차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90일을 앞둔 가운데 여야의 공천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공천 작업의 속도면에서 온도차가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오늘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앞서 강원도지사 후보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젠 인천시장 후보의 3선의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함으로써 세 번째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인천을 열어갈 적임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그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공관위는 서울, 경기, 울산, 광주, 전남 등 4곳 지역의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이번 지선 후보 경선 과정의 기준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과 경선 후보자의 ARS 투표용 대표 경력 허용 기준 등을 발표했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의결을 했습니다.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에 2025년 3월 1일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하기로 했고, 경력의 글자 수는 25자 이내로 하고, 또 전현직 대통령 실명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임의적인 또는 임시적인 한시적인 경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부와 이정현 공관위는 무엇보다 경선을 원칙으로 단수 공천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물 경쟁력을 앞세우는 공천 전략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시민과 당원분들이 원하는 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광역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자리고 비전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선거에 급하다고 해서 인지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요. 어느 지역보다 주목을 받는 서울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의 경우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 경선에 나서고요.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선 도전을 준비 중인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서울에 대해서 현역과 비현역 분리 경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단을 주저한다면 결국 지방선거라는 심판대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를 기치로 2030 청년 인재 5명을 출마 예정자로 전격 영입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으로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현재 교체론을 꺼내들며 정치 신인의 기회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의 공천 방식과 속도의 온도차 속 잇따라 확정될 공천자의 면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한국형 99년 임대주택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최근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99년 공공임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장기 주거토록 해서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은 열어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밝힌 99년 임대주택은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핵심은 국가 통제와 토지 국유화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량을 정부 산하 주택개발청이 직접 공급하는데 국가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짓고 국민에겐 보통 99년 등 장기간의 소유권만 넘기는 이른바 토지 임대부 분양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또한 1인당 생애 2번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 전체 집값의 20%만 있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가격은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 역시 좁은 땅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동산 문제가 없다면서 싱가포르의 정책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정치 체제, 토지 소유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가져올 순 없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범여권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싱가포르를 표방한 99년 임대주택 정책. 한국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이른바 한국형 99년 임대주택이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 1학년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여야 간의 그 대구 경북 통합법을 둘러싼 신경전 여전히 가열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권의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출마자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또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전 포인트 또 표심을 가를 변수 두 분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방선거가 딱 1년 만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유지하면 여당에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무슨 다른 변수에 의해서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좀 뭐 지지도가 같이 뭐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에 좀 기회가 생기고 이제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변수 같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한 3개월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민심에 호소하는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천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사람 누가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뭐 공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대통령 지지율하고 공천 과정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변수 아닌가 싶고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최 의원 말씀 들어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을 관전 포인트 또 변수로 그거 이제 꼽으셨네요. 90일이나 남았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일반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역시 서울과 부산의 승부겠죠. 이제 나머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대략 예측 가능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앞으로 뭐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서울, 부산을 이제 민주당이 과연 탈환하느냐, 탈환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변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왜냐하면 각종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앞서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뒤처지는데 아마 실제 그 투표 결과로서도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층이 지금 어딘가에 중도나 이런 데에 이렇게 약간 뭉쳐서 지금 뭔가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인도선대로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어제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 그 쇄신파들도 더 이상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쇄신파도 쇄신파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별다른 노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오히려 변수가 줄어든 지방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이 가능성이 어려워진 이 상황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별 변수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연 확장이 변수였는데 그게 어려워질 걸로 보여서 별 변수가 없는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로 성 의원님은 대통령 지지율, 최 의원님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이제 변수로 공천 과정, 외연 확장 이렇게 꼽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TK 통합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행정통합 여부에 따라서 실무 준비가 좀 급할 수도 있는데 법안 처리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될 텐데요.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뭐 처리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전 충남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어렵다고 해요.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 현역 단체장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쪽 지방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왜 대구 경북 통합을 왜 빨리 좀 안 해주냐?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찬성 쪽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또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하면 이 대전 충남 쪽의 어떤 그 민심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좀 최선을 다 해보는 그런 뭐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전 충남은 가망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대구 경북도 안 해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게까지는 또 못한다고 그래요. 뭐 결과적으로 광주 전남만 통합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호남당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대구 경북을 좀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12일 날 본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그 네. 직전에 아마 법사위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12일 본회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그리고 TK통합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K통합법 처리될 걸로 내다보고 계시네요. 최 의원님 어떠세요? 글쎄 뭐 저는 좀 뭐 자신은 없는데 네. 다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가 이제 선회해서 다시 찬성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아니 그거 반대해놓고서 그러니까 대전 충남하고 같이 하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민주당의 국민의힘 길들이기 성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텐데 네. 해줄 텐데 지금 처음에 반대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이걸 국민의힘 탓으로 돌려가면서 이 TK 통합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제 뭐 김부겸 전 총리 출마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저는 뭐 그런 관점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여하튼 저희가 보기에는 길들이기 성격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거지만 이제 약간 국민의힘의 명분을 빼앗는 형식으로 지금 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무릎 꿇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의 어떤 기본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국민이 네.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 야당한테 사과해라. 그런데 아니 뭐 민주당은 잘못했을 때 사과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초의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중앙당에서 개입해서 좀 제압해라. 그 제압 안 되는 겁니다. 기초의회는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또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도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반대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과하고 다 제압하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무릎 꿇어라 그 얘기인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식을 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행정통합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행정체계 개편 또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도 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산될 경우에는 서로 책임 공방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 행정 통합, 방금 이제 성 위원님께서 정치 공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 처리가 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일단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해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뭐 손질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뭘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또 여야가 선거 앞두고 어차피 선거법을 좀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또 네. 그 대구하고 경북의 지방 의원들의 그 대표성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건 사실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일단 6월 3일 지방선거라는 D-Day의 통합선거를 치른다. 네.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그 TK 통합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이미 뭐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시작해도요 예.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 그 현장을 보면 늘 뭐 이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사실 또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예. 못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보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통과시켜놓고 왜 개문발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지가 중요하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이 부족하다 또는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계산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순수하게 정말 그 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네. 그러면 언제 하더라도 아니 일단 통합해놓고 나중에 보완하면 되잖아요. 언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의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 지역을 아까 이제 서울로 꼽으셨는데 만약에 TK 통합이 된다면 네. 현재 여야 유력 후보는 누구로 좀 떠올리실까요? 글쎄 그거에 이제 각 당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대구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 이렇게 합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야 뭐 이미 경북지사 있고 이제 대구시장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돼서 결국은 거기도 경선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 얘기밖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김부겸 전 총리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대구예요.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네. 아마 그 경쟁력은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민주당이 열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 네. 지금보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훨씬 어려워지는 거 맞는 거죠. 네. 같은 생각이실까요? 이게 뭐 비슷한데 대구 경북 통합이 되나 안 되나 민주당은 어렵습니다. 2018년에도 그 자유한국당에서 딱 2군데 이겼죠. 그 대구하고 경북이에요. 그래서 통합하고 뭐 선거 유불리는 큰 관계는 없고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 당의 요청에 의해서 뭐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국민의힘이죠. 거기 지금 추경호 의원 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 유력 주자가 있는 데다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또 숫자가 꽤 많이 잡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통합이 되면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 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경선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전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네. 진짜로 그쪽 그 강성 당원이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구 경북 통합 그 후보가 과연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 한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사법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악법이다 비판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일부 법조계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을 의결을 결국에 이제 했는데 이번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했듯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왜곡죄라는 거는 이제 검사와 판사가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건데 네. 물론 뭐 그 나름대로의 그 일리는 있다고 쳐도 왜 지금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 그 법을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은 역시 그 판사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기소한 걸 뒤집고 판사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의 압박 예.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소원법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재판이 재개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이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네. 하는 거고요. 대법관 정원법이라는 거는 그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임기 끝나는 사람까지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재판 상황을 대법원에서 1차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 충돌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여하튼 했으니까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남은 것은 뭐 이 정치적 부담을 그 여권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법 3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구하기다 그리고 이해 충돌 소지까지 있다. 네. 근데 이게요. 근데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불신이 꽤 크거든요. 물론 입법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준 것까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그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예.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국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안 거쳤고요. 또 과거에 그 사법개혁을 할 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사법부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여야가 수구의를 해서 네. 이 사법제도 개혁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 안 거쳤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냐? 이렇게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될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를테면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 위헌이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헌법소원 받아줄 수도 있다. 지금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예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얻는 거고요. 이제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또 대법관 증원은 지금부터 뭐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12명 증원하는 건데 그러면 대법관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까요? 전 우리나라 판사들 그렇게까지 보는 건 저 일종의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과거에도 대법관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숫자나 이런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건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법 왜곡죄이죠. 이거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바꾸려면은 이제 판사들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1심, 2심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법 왜곡죄에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왕 이제 입법까지 됐으니까 앞으로 이걸 이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해서 과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소권을 가진 검사들이 이걸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또 역시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판검사를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제 이 법 왜곡죄 다시 폐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막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을 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 추진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좀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임기가 있는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게 합당한 요구인가요? 지금 사법불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법불신을 부추기고 사법불신을 자꾸 국민들한테서 주입시킨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익을 전원합의체에서 빨리 결론을 내린 건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옳은 판단을 제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2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국민들이 거기 속아서 대선에 투표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는 그런 가운데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대법원 못 믿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뭐 사법불신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장 물러나라?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명백한 겁니다. 당연히 임기, 헌법에 규정된 임기대로 대법원장이 임기를 채워야 되는 거지 이걸 흔드는 것이 오히려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을 해야 되고 이를 건드리는 건 범죄이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일종의 정치 공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뭐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또 뭐 탄핵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사퇴 요구를 하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뭐 사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이게. 예.
이게 이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자격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건데, 아니 지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게 온당한가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제가 뭐 사법 불신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 대표하고 수석 대변인이 대법원장 흔들기, 사퇴 요구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두 분이 오늘 마지막 이슈였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매우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하던 얘기 연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탄핵하면 돼요. 근데 지금 탄핵은 안 하죠. 이게 대법원장 탄핵했다가 이제 역풍 불어서 지방선거에서 손해 볼까봐 그러는 거 탄핵 같은데. 추진을 선언하기는 했습니다. 안 했어요. 조국혁신당이 했죠. 민주당은 안 했어요. 법여권에서.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 추진한 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지. 그거는 안 하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대법원장 왜 비판을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직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네. 대법원장 사퇴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저희가 오늘 이제 뭐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 통합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야의 신경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다 정치적인 계산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량만 빼면 길이 보인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오늘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두루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